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지난주까지 4월 말 5월 초 유동성 흐름을 계속 체크하고 경제의 흐름하고 시장 흐름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일단락되고 5월 들어서서 6일하고 7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되면 시장은 그 정도 되면 일단 한숨 돌리고 쉬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좀 긴박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도 미국에서 있고요. 또 그 반대쪽, 지리상으로 반대쪽이죠. 두바이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토큰 2049. 지리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도 상반된 그런 흐름이죠.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 흐름과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는 중요한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 보면 저는 이 모임에서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재정 쪽 얘기 어떻게 얘기하나, 그리고 관세 쪽 얘기 어떻게 하나. 물론 이분이 언제 퇴임하고 후계자가 누구냐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물 경제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은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뭐 그런 의미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동시간대에 나타났었던 상반된 흐름에 있어서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재정적자 상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코멘트요. 그건 파월 의장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관세 정책 관련돼서도 무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다. 그것이 예측됐었던 순간이 벤스 부통령이 파트너로 선정됐을 때 그때부터다 이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그러니까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 참모들에 대해서 마가의 그랜드 아야톨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랜드 아야톨라가 뭐냐면은 미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칭호가 이건데, 절대적인 권력이고 종교까지 가미되니까 절대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 쓸 때는 이 표현을 독재자나 교조주의자 이런 식으로 비유할 때 사용되는 그 표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에 있어서 트럼프의 3선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모산의 대통령들 얼굴 이렇게 있잖아요. 과거 대통령들 얼굴들 이렇게 새겨놓은 그 산 있잖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새기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하고는 다르게 2기에는 예스맨하고 속도를 계속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막을 만한 그런 제어하는 그런 장치가 다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J.D. 벤스 선택하면서 그러한 구조가 명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약간 좀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기사에서는 표현이 좀 거칠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잔혹함, 무모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그 정책 흐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반대쪽에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히 비판거리가 될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그 모든 것들과 좀 반대되는 듯한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핏이 얘기한 것과 뉴욕타임스가 동시에 이번 주말에 표현했었던 이런 얘기들,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무엇이 달라질지 그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상으로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면 경제 쪽으로도 그게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중국 쪽하고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피터 나바로가 또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쪽에다 경고를 던졌다 이런 식인데요. 중국 쪽에 여유를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경고를 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이나 관세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다음 주에 FOMC 회의 지나면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시장 흐름이 긍정적인 쪽만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 좀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쪽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두바이 토큰 2049 이 행사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크셔를 우습게 볼 사람 아무도 없죠. 중장기적으로 경제 흐름에 대한 그런 해안이 있는 것이고 또 투자의 힌트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바라봤을 때는 한쪽만 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제 상황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개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진 흐름이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미국 재무부나 일본 BOJ나 다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금리 쪽도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요인 변화도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쪽에서 벌어지는 일,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같은 시기에 진행된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걸 봐야 되나 고민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고민보다는 이 두 개를 동시에 파악을 해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은 당연히 버핏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토큰 2049 이쪽은 지역적으로 암호화폐의 중심이 되고 있는 두바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죠. 에릭 트럼프가 참석했다라는 점, 그것도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그쪽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여기서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하고 관세 문제, 무역의 문제, 그러니까 무역을 좀 자유스럽게 해야 된다, 무역 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통적 금융 관점을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쪽은 아니죠. 디지털 자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그런 분석과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상징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점도 그렇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들, 그 중에서 제가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걸 꼽고 싶어요. 시작에 불과하다. 이 토큰 2049 이 모임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두바이하고 싱가포르에서 번갈아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2049란 숫자가 의미하는 게 2019년에 시작해서 이 30년 뒤를 보면서 이 모임을 하고 있다 해서 2049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그 어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주요 인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컨퍼런스 형식으로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열면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 에릭 트럼프가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부다비가 후원하는 펀드가 트럼프 회사의 디지털 코인을 사용하면서 20억 달러 투자를 한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민간 사업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고, 또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가문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은 정치인들이 경제 분야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해상충 구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점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끔 트럼프 대통령 자산이 신탁 계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었다라는 점, 그 점도 또 주목할 만하죠.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이고 의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으로도 계속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향후에도 계속 거론되면서 투명성을 찾는 그런 방향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 회사 이름이 월드 리버티. 이제 이 회사 이름도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0억 달러를 투자받고 수익을 따져보면 연간 수천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규모는 더 커져서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가 또 추가될 것이다. 그 얘기죠. 표현할 때 아부다비의 포시즌스에서 1달러 동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라는 것이죠. 그걸 지불할 수도 있다. 향후엔 이제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에릭 트럼프가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이죠. 1달러를 가지고 포시즌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호텔이 두바이에 있지는 않죠. 두바이에 건설될 예정이죠. 프로젝트라고 보면 됩니다. 2031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80층 높이고 400개의 레지던스가 들어선다는 거죠. 두바이 가보시면은 해외 쪽에서 투자한 그런 주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부자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동의 사막,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특히나 인공섬을 개발했죠. 팜주메이라라고 불리우는 그런 인공섬이요. 그쪽에는 현대시설을 갖춘 그런 호텔들도 많고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가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좀 더 자극적입니다. 이틀 동안 이 크립토 파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에릭 트럼프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이 사람의 아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잭 위트코프요. 이 두 사람이 같이 갔다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 것이고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자산은 신탁에 맡겨져 있다. 예상충 없다. 부연 설명을 했고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접근 방식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한 이 헤이스란 사람이 왜 지금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가? 헤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맥스의 주주로 남아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2028년에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왜 지금 안 사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그 팜주메이라에 있는 보헤미아 비치 클럽이라는 클럽이죠. 이 팜주메이라에 있는 그 호텔에서는 이벤트가 자주 열립니다. 연말에는 주요 아티스트들 공연값이 티켓이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종 이벤트성 공연도 만들어지고 어떤 행사 이후에 파티가 종종 열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컨퍼런스도 종종 있으니까요. 이 100만 달러 간다고 얘기한 아서 헤이즈, 이 누구인가 좀 따져보면 와튼스쿨 졸업했고요. 시티은행하고 도이치방크에서 화장상품 트레이더로 근무했는데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고요. 비트코인 거래에 있어서 선구자 역할을 했었는데 자금 세탁 방지로 걸렸죠. 그러면서 유죄 선고되고 구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맥스 CEO에서 사임하면서 이제 일반 투자자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은 마일스트롬이란 펀드를 설립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하고 웹3 인프라에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웹의 단계 중에 다음 단계죠. 지금 현재가 웹2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요. 이런 면을 보면 지금 디지털 산업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보고 듣고 하던 그런 인터넷에서 유튜브처럼 개인들이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웹3 단계에 가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진행이 되는 것이죠. 유튜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영상이 토큰처럼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플랫폼 그렇게 칭하는 그런 사업이요. 그런 비즈니스 형태도 이제 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죠.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좀 앞서가는 분야 쪽에 계속 투자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그 100만 불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100만 불이란 근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주로 활동했었던 2022년을 봤을 때 이때 국채 발행 많이 하면서 이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쪽에요. 팬데믹 때 위기 겪고 2022년에 안 좋아졌을 때 그때 국채 발행 많이 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증가됐죠. 그 유동성이 비트코인 쪽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줬고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자산이 상승하던
에브리띵 랠리가 진행됐었던 그게 시작됐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재현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서 우리가 접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CT 쪽에서 2030년까지 3조 7천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최근에 재무부의 분기 재정 계획 나올 때 20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그게 부채를 담보로 해서 국채를 담보로 해서 그 정도의 유동성이 추가가 된다면 2조 달러가 추가가 된다면은 보통 한 분기에 국채 발행되는 그 금액이 추가 발행되는 그 금액 자체가 한 5천억 달러 전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증가되는 그 국채 발행 증가량이 2조 달러 정도 되는 것이죠. 그 2조 달러라는 그 금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그 정도 선이 되려면 국채의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채 발행은 얼마나 증가될 수 있는지 우리가 역산을 할 수 있죠. 그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증가 상황을 예상을 해야지만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걸 감안한다면은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100만 달러가 될지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 9만 달러인가요? 지금 9만 달러라고 치면 10배가 된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 수치상으로 근거를 내기는 좀 힘든 얘기고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한 얘기니까 좀 약간 과장도 섞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오래 지나면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경제에 대한 해석 자체가 보는 관점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과연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지금 그것도 의문이고요. 이분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자산시장 흐름은 이 양 구도가 계속 교차하면서 섞이면서 내용이 섞이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향후에 무시할 수 없는 진행 방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무역전쟁 무게감이 좀 덜해지면서 빅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도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과연 AI 투자가 줄어들 것이냐? 다시 한번 시각을 정리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는 최대한 근접해서 분석해야 될 때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강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어떤 점이 긍정적이고 어떤 점이 부정적이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밀접하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부정적인 흐름 뒤에 긍정이 나타나고 또 다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 2016년 흐름을 놓치지 말자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이 최근의 모습이고 2015, 16년도의 흐름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2022년에도 조정이 나타났고 2018년에도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왜 2015, 16년도를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때가 어떤 경제적인 흐름의 변화가 나타난 다음에 그게 이런 충격을 한번 준 다음에 그게 일단락되면서 시장이 안도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물 경기에 이런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실물 경기가 악화되는 그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을 한번 더 무너뜨렸습니다. 시장을 한번 더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진바닥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무역전쟁, 관세전쟁 같이 하나의 좀 악재성 재료가 뻥 터진 다음에 일단락되면 이제 추가적인 악재는 없겠구나 하고 안도랠리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악영향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악영향이 반영이 나타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악영향이 없네 이런 식으로 또 이때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 최대한 근접해가지고 분석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러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무역전쟁, 관세전쟁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GDP만 1분기에 악화되는 앞으로 나타날 무역이 시기만 옮겨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이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기업 활동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최대한 밀접하게 분석하자, 근접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구 양편에서 나타나는 상반된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향후에도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적지 않은 변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에 불과하다. 그거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하나의 일단락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일단락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시작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FOMC 회의 지나면서 그러니까 아마 목요일 시황 정도께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FOMC 회의도 FOMC 회의 마무리된 다음에 4월 말 5월 초 이번에 통화정책들의 결론하고 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분석하는 원래는 이번 주에 좀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변화 때문에 오늘 말씀을 못 드렸고 다음 주말 정도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한번 좀 깊이 있게 분석대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